화 한 번에 열 해가 늙는다. 옛사람들이 이런 말을 남긴 데는 깊은 이유가 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화가 날 때마다 우리 몸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굴 주름이 깊어지고 혈관이 손상되고 심지어 세포까지 늙어가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에 화를 내게 된다. 자식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고, 배우자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하다. 젊었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참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그 분노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 몸을 늙히는 독약이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성을 이기지 못하면 몸이 병든다. 마음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몸까지 무너진다는 뜻이다. 그는 평생 유배지에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것이 그가 70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우리는 흔히 늙는 이유를 나이 탓으로 돌린다.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늙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이는 젊어 보이고 어떤 이는 훨씬 늙어 보인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마음가짐에서 온다. 특히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노화의 속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중요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 화라는 감정은 참으로 묘한 것이다. 순식간에 치밀어 올랐다가도 한두 시간이면 사그라든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우리 몸에 남기는 흔적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가는 법이다. 마치 돌에 떨어진 빗방울이 오랜 시간에 걸쳐 돌을 뚫듯이 순간의 분노가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새기는 것이다. 정약용은 분노를 마음을 불태우는 불씨라고 표현하며 경계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 한 번의 분노가 우리 몸 전체를 뒤흔든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분노는 순간이나 그 해는 오래 간다. 한 번 화를 내면 몸의 기운이 흐트러지고 마음의 평정이 깨지며 이것이 쌓이면 병이 되고 결국 목숨을 단축시킨다. 실제로 화가 나면 우리 몸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호흡이 거칠어진다. 얼굴은 붉어지거나 창백해지고 근육은 긴장하며 손은 떨린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화가 가라앉은 후에도 우리 몸은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는다. 혈관은 손상을 입고 면역 체계는 약해지며 호르몬 균형은 무너진다. 얼굴 근육이 경직되어 그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린다. 이것이 반복되면 그 표정이 영구적으로 얼굴에 새겨지는 것이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크게 화내는 자는 반드시 큰 재앙을 만난다. 화를 내는 순간은 짧지만 그 대가는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뜻이다. 또한 그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라고도 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회복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젊을 때는 한 번 화내고 자고 나면 괜찮았으나 이제는 그 여파가 며칠씩 간다. 한 번 치솟은 혈압이 쉽게 내려가지 않고 한 번 긴장한 근육이 계속 경직되어 있으며 한 번 무너진 수면 패턴이 며칠간 회복되지 않는다. 어느 의학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강한 분노를 느낀 후 2시간 동안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평소보다 5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노년층의 경우 이 위험은 더욱 커진다. 그러므로 화 한 번이 열해를 늙게 한다는 말이 허투루 나온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 한 번의 화가 우리 목숨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소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군자는 화를 다스린다. 화를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다르다. 참는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고 다스린다는 것은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이다. 화를 억누르기만 하면 그것은 내면에서 골마 터지게 되지만 지혜롭게 다스리면 그것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눈썹 사이에 깊은 주름이 파여 있고 입가가 처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어둡고 굳은 인상을 준다. 혈관도 손상을 입는다. 분노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동맥경화가 진행된다. 동맥경화는 심장병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다.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평생 누적된 분노인 것이다. 만성 피로도 찾아온다. 화를 내면 우리 몸은 마치 전쟁을 치르듯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것이 반복되면 몸은 만성적인 피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며 늘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수면의 질도 나빠진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잠들기 어렵고 잠들어도 자주 깨며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인데 이것이 방해받으면 노화는 더욱 빨라진다. 정약용이 말한 성을 이기지 못하면 몸이 병든다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이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화는 오장육부를 상하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히며 수명을 깎아낸다. 그러므로 화를 다스리는 것이 양생의 첫걸음이다. 감정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분노는 우리 몸을 늙히는 칼이며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남이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무게가 달라진다.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던 말 한마디가 이제는 가슴에 꽂히고 작은 다툼이 며칠씩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법이다. 이것은 단순히 예민해져서가 아니다.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관계의 의미가 더 깊어졌기 때문이다. 자식과의 갈등은 특히 깊은 상처를 남긴다. 평생 키우고 가르쳤는데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을 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희생했던가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고 그 아픔이 분노로 변한다. 배우자와의 불화도 노화를 앞당긴다. 젊을 때는 싸우고 금방 화해했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싸우면 그 앙금이 오래 남는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다툰다.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간다는 생각에 절망하고 그 절망이 분노가 된다. 형제 간의 오해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 부모님 봉양 문제, 재산 문제, 자녀들 사이의 비교 등으로 갈등이 생긴다. 어릴 적 함께 자란 형제자매가 이제는 얼굴 보기도 불편한 사이가 되고 명절이 두려워진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후회와 분노가 교차한다. 친구들과의 어긋남도 있다. 오랜 친구가 배신하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거나
친구와 가치관이 달라 멀어진다. 젊을 때는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도 쉽지 않다. 외로움과 서운함이 분노로 변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생기는 작은 분노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건강을 해치고 표정을 굳게 만들고 관계마저 끊어지게 만든다. 화 때문에 말을 안 하게 되고 만남을 피하게 되고 결국 고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립이 또 다른 분노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화를 누르면 관계가 살고 화를 내면 정이 죽는다. 관계는 정으로 이어지는데 화는 그 정을 태워버린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사람 사이의 정은 물과 같아서 한번 엎질러지면 다시 담기 어렵다고 했다. 공자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노는 인내의 적이다. 화를 내는 순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는 공자 사상의 핵심인데 분노는 그것을 파괴하는 독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관계를 다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정약용은 이에 대해서도 지혜를 남겼다.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할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는 가까이 하고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는 멀리하라. 어떤 관계는 정리가 필요하다. 만날 때마다 화가 나고 만나고 나면 며칠씩 기분이 안 좋은 관계라면 그것은 그대를 늙게 만드는 관계다. 그런 관계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내 몸도 마음도 함께 늙어가는 것이다.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거나 아예 끊어내는 것도 사랑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뀌고 사람은 관계에 따라 성품이 바뀐다.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품이, 건강이, 수명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를 키우는 관계는 지혜롭게 정리하고 평온함을 주는 관계를 가까이 해야 한다. 화를 줄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설명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차분해지고 혈압이 안정된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린다.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편안해 보이십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했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지가 밝아진다. 내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 화를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하는 것이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고 같은 말도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거창한 수행이나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된다. 정약용은 큰 것을 이루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다. 먼저 화가 날 때 일단 멈추어라.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것이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라. 하나, 둘, 셋을 세면서 호흡하라. 그것만으로도 뇌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이성이 돌아온다. 감정과 이성 사이의 작은 틈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말이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말이다. 공자는 말을 삼가는 것이 덕의 시작이라고 했다. 셋째,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잠시 자리를 피하라. 죄송합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라.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창밖을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물리적인 거리가 심리적인 거리를 만들어준다. 넷째, 나를 자꾸 화나게 만드는 관계가 있다면 정비할 시간이다. 거리를 두거나 만나는 빈도를 줄이거나 아예 정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정약용은 지혜로운 자는 독을 피하듯 해로운 관계를 피한다고 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라. 화가 나는 것에 집중하면 더 많은 화가 보이지만 감사한 것에 집중하면 더 많은 감사가 보인다. 매일 저녁 3가지씩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편안하게 잤다. 등. 여섯째, 내 몸을 돌보라. 운동을 하고 충분히 자고 건강하게 먹어라.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진다. 피곤하고 아프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기 쉽다. 정약용은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하다고 했다. 일곱째, 화를 내는 대신 표현하는 법을 배워라. 나는 지금 화가 납니다라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과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의사소통이고 후자는 공격이다. 감정을 인정하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말했다. 분노를 이기는 자가 승자다. 남을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뜻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늙음까지 다스리는 법이다. 어느 65세 여성의 이야기가 있다. 평생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다. 자식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시댁에도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다 틀어지고 혼자가 되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인상 쓴 자기 얼굴이 싫었다. 어느 날 우연히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10분씩 호흡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화가 날 때 멈추고 숨을 쉬고 생각하는 연습을 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3개월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다. 예전 같으면 즉시 화를 냈을 상황에서 한 박자 늦출 수 있게 되었다. 6개월쯤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차렸다. 엄마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요즘 얼굴이 밝으세요. 1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표정이 밝아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도 좋아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해보라. 오늘은 평온한 하루를 보내겠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겠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진다.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아침 식사 전에 짧게라도 명상이나 호흡을 하는 것도 좋다. 조용히 앉아서 자기 호흡을 관찰하라. 들숨과 날숨을 느끼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하라. 5분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하루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하루 10분이라도 산책을 하라. 걷다 보면 마음이 정리되고 화가 났던 일도 작아 보인다. 정약용도 산책을 즐겼는데 걸으면서 생각하면 마음이 밝아진다고 했다. 자연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보면서 걷다 보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점심때는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먹어라. 급하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될 뿐더러 마음도 급해진다. 음식의 맛을 음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라.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 나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먹는 것이다.
오후에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앞서 말한 방법들을 실천하라. 멈추고 호흡하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자리를 피하라. 그리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라. 지금 내가 왜 화가 났는가? 이것이 화낼 만한 일인가? 10년 후에도 이것이 중요할 것인가?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일기를 쓰거나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거나 배우자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어라. 오늘 화를 냈는가? 불필요한 말을 했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반성하되 자책하지는 말라. 내일 더 잘하면 되는 것이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의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라. 3가지만 생각해보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다짐을 하라. 내일도 평온한 하루를 보내겠다. 차를 마시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것도 좋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마음의 불을 식혀주는 법이다. 차를 마시는 것 자체가 명상이 될 수 있다. 차의 향을 맡고 온기를 느끼고 맛을 음미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주말에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라. 산이나 강가를 걷거나 공원에서 나무를 보거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라. 자연은 우리에게 평온함을 가르쳐 준다. 나무는 화를 내지 않고 강물은 분노하지 않으며 하늘은 원망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이다. 화를 냈다고 자책하지 말라. 아, 내가 또 화를 냈구나. 하지만 괜찮아. 인간이니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용서하지 못한다. 어느 78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다. 은퇴 후 집에서 할 일이 없어 답답했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외로움과 분노가 쌓였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가족들과 다투고 우울해졌다.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서예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젊었을 때 글씨 쓰는 것을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등록했다. 매주 2번씩 노인정에 가서 붓을 들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점점 나아졌다. 무엇보다 글씨를 쓰는 동안에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한 획 한 획 정성껏 쓰다 보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 1년쯤 지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서예가 생활의 중심이 되었고 노인정 친구들도 생겼으며 집에서도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가족들이 놀라며 물었다. 아버지,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붓을 잡으니 화가 사라지더구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삶이 바뀌고 그 삶이 모여서 내 얼굴이 바뀌고 결국 내가 바뀌는 것이다. 분노 없는 삶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그대는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정약용은 평생을 유배지에서 보내면서도 마음의 고요함을 잃지 않았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강진과 흑산도에서 보냈지만 그는 그곳에서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학문 연구와 마음 수양의 기회로 삼았다. 그는 마음이 고요하면 몸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면 오래 산다고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그가 직접 실천하고 증명한 진리였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매일 글을 읽고 썼으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분노나 원망의 시간을 쓰는 대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의 시간을 썼다. 그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노는 백병지원이다. 화는 모든 병의 근원이라는 뜻이다. 반대로 말하면 화를 줄이면 병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양생법이라고 했다. 정약용은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매사에 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늦추어라. 화가 나거든 10가지 세어라.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 걸어라.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일이 내 생명보다 중요한가? 내 건강보다 중요한가? 그는 또한 독서를 화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권했다. 책을 읽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작은 일에 화내지 않게 된다. 성현의 글을 읽으면 내 분노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된다. 화를 줄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얼굴이 밝아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몸의 병이 줄어든다. 혈압약을 끊게 되고 잠을 잘 자게 되고 웃음이 많아진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 어느 80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다. 평생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다. 일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세상 때문에 늘 화가 나 있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까지 생겼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심각한 경고를 했다. 이러다가 큰 병 생깁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화를 내며 사는가? 다음 날부터 그는 변화를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화가 나는 상황이 오면 10가지 세고 심호흡을 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3개월쯤 지나자 혈압이 조금 내려갔다. 6개월쯤 지나자 약을 줄일 수 있었다. 1년쯤 지나자 당뇨 수치도 개선되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약을 거의 끊었고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화를 버렸어요. 화를 버리니까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 건강을 해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분노였다는 것을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70세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것은 욕망대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도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억지로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화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다. 늙음을 부르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다스리지 못한 분노다. 분노를 버리는 순간 젊음이 돌아온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 그 시간을 분노에 쓰지 말고 평온함에 써야 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아름다운 늙음이다. 화를 내는 것은 쉽지만 그 대가는 너무 크다. 순간의 감정 폭발이 평생의 건강을 해치고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리며 우리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긴다. 분노를 버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한 박자 늦추어서 좀 더 지혜롭게 반응하자는 것이다. 감정을 인정하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화를 느끼되 화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분노를 표현하되 분노로 상처 입히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젊게 사는 길이며 행복하게 늙어가는 길이다. 정약용이 남긴 말처럼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 결국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산다. 그는 유배지 생활 18년을 포함해 75세까지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분노의 시간을 쓰지 않고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썼기 때문이다. 원망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창조적인 일에 에너지를 썼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남은 인생을 분노가 아닌 평온함으로,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후회가 아닌 기쁨으로 채울 수 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기를 권한다.